오늘 날도 더운데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신 분들에게 정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인사 한번 올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제가 이거 좀 나눠드린 거 있잖아요. 이거는 이제 제가 책도 이제 최근에 발간해서 지난 25일 교보문고에서 제가 이제 강연도 했는데 그때 뭐 1시간여 강의를 하고 이렇게 했어요. 강연을 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오늘 뭐 이렇게 혼자 계속 많은 얘기하는 것보다 참석하신 분들에게 좀 의견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냥 저렇게 짤막하게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내용이 지금 이제 2페이지를 제가 이제 준비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사실은 뭐 이게 이제 인구 문제, 인구 극감 문제 쪽에 처음부터 포커스를 맞춘 건 아니고, 제 책에 마녀사냥 국가 범죄다 이런 제목을 붙였듯이 그냥 아무 문제 없는 이혼 전력이라든가 이런 사생활에 대한 모략으로 우리 사회에 너무 많은 특히 젊은 사람들이 10여 명씩 죽어가고 있는 이 상황이 정말 끔찍하다. 이거는 그냥 우리가 과거의 인식으로 자살에 대해서 그냥 뭐 본인들이 그런 선택인데 이렇게 그냥 치부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과거에 분명히. 그러나 지금은 모든 게 바뀌었어요. 지금. 더 이상 그런 시대가 아니라는 거거든요. 지금. 예를 들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군에서 자살하는 사람들 과거에는 저렇게 의지 박약한 놈 저런 놈은 그냥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냥 죽어 마땅한 놈 아니냐 저런 사람은 아예 왜 도대체 뭐 아무튼 그런 식으로 오히려 자살한 사람을 그렇게 하다가 지금은 완전히 제도적으로 바뀌어서 그 사람들이 심지어 경우에 따라서는 국가유공자 순직으로 인정받는 건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국가유공자까지 대우해주는 시대로 좀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사생활 모략으로 자살하는 사람을 뭐 그냥 본인들 선택이라는 것처럼 치부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라는 거죠. 이걸 정말 우리가 깊이 들여다봐야 되고 그 죽음이라는 게 그리고 그냥 단순하게 내가 이 세상에서 너무 살기 힘들어서 죽는다 이게 아니라 억울한 죽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억울한 죽음이 젊은이들만 하루에 10여 명씩 이 억울한 죽음 이게 우리나라가 완전히 죽음의 땅이 되어버렸어요. 과거 조선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지고 어느 시대고 이렇게 많은 억울한 죽음이 나오고 있는 때를 나는 상상할 수가 없다고 봐요. 조선시대 뭐 당쟁, 사화 있었지만은 그때 그냥 한 번씩 일시적으로 있었던 거지 매일처럼 억울한 죽음이 그렇게 많이 있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지금 이 억울한 죽음이 급격하게 증가한 게 2003년 그 기준으로 이렇게 지금 됐어요. 세계 최고의 자살률이 그때부터 시작이 된 거니까. 그 전까지는 그러면 어떻게 됐느냐. 특히 97년에 DJ가 대통령 당선된 이후에 이제 그 전과 후가 어떻게 지금 갈리냐면요. 그 전에는 빨갱이 낙인이 찍혀서 억울하게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전까지는. 근데 DJ가 대통령 당선된 이후에 그게 없어진 거죠. 그러면서 그 억울한 죽음이 사생활 모략이 마녀 사냥으로 갈아탄 거예요. 이게 하나하나 따져보면 놀라운 겁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경제적으로 선진국이 됐으니까 이 문제를 더 이상 이렇게 외면하면 안 된다. 정말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이 문제를 제가 이제 살펴보게 된 건데 이게 제가 최근에도 지금 제 대학교 후배하고 이제 제 책 가지고 좀 얘기를 나누면서 전화로 이런 얘기를 했더니 그거하고 그 억울한 죽음하고 지금 인구 국감 저출산 문제가 어떻게 연결이 되느냐. 전화로만 통화하니까 또 이제 그랬을 수도 있지만은 그런데 그런 인식이 일반적인 인식이에요, 지금. 그런데 안 그렇거든요? 이게 억울한 죽음과 왜? 이게 연결고리가 있다는 걸 분명히 그게 깨달아야 돼요. 생명에 관한 것이지 않습니까? 죽음과 탄생, 생명에 관한 것이에요. 이거를 외면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억울한 죽음, 저는 사실 억울한 죽음에 초점을 맞추는 거고 있는데 인구 급감 이 생명의 탄생 문제
이게 연결고리가 있다는 거죠. 제 책에 그런 내용을 하나하나 그런 내용이 하나하나 제 책에 있으니까 좀 이제 살펴봐 주시고. 자, 그러면은 제가 지금 오히려 우리 국민들은 여전히 뭐 억울한 죽음 뭐 본인들 선택인 걸로 치부하고 그냥 근데 인구 국가 문제에 대해서는 관심이 더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인구 국가 문제로 우리가 한번 가보자. 인구 국가 문제가 지금 어떻게 되느냐. 이 모든 제가 그 짧은 동영상 그 영상 5분짜리에 제가 얘기했다시피 정치권이 다 이 문제를 외면하고 어차피 이제 계속 극감하면 국민들이 그냥 이민 허용해 주겠지. 이렇게 지금 생각하면서 이민청 이제 설립해서 이민으로 해결하겠다. 여러분, 정말 제가 이민이 인구 국감 문제 해결책이 된다면 제가 이런 얘기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절대 아니거든요. 페이스북 친구인데 그분한테 이제 이 문제 얘기했더니 그분은 또 이제 뭐라고 하냐면 이민 절대 반드시 막아야 된다. 그런데 그분이 갖고 있는 인식은 무슨 표현을 했냐면은 우리 한민족의 정체성을 해치는 거니까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보는 관점은요, 정체성 해치는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민족의 자멸입니다. 정체성 해치는 거는 오히려 그거 나는 정체성 해치는 정도면은 오히려 나는 수용할 수도 있다. 지금 결혼 이민이 대표적으로 정체성 해치는 거죠, 사실은. 그러나 그거는 불가피한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민은 결혼 이민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제가 다른 칼럼에도 그 지금 뭐 한국 안전방송에 그 칼럼 올려서 제가 보내드린 거에 보신 것처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얼마 전에 뭐 이 세븐 4 비자를 무려 35배를 갑자기 늘린다. 이런 얘기를 아무 거침없이 아무런 거기에 대한 사회적 혼란이라든가 부작용에 대한 염려 없이 그냥 거침없이 그렇게 지금 이민문을 열겠다는 겁니다. 끔찍한 상황, 그 염려, 그 문제에 대한 아무런 인식이 없는 거예요, 지금. 대거 지금 이민의 문을 열었을 때 어떤 상황이 되는 거냐. 프랑스에서 이민율이 12%에 불과한데 그 이민 2세들이 프랑스 전역에서 폭동을 일으키고 경찰이 출동을 해도 맞서 싸울 정도로 그렇게 지금 혼란이 지금 심각해진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현재 결혼 이민으로 해서 지금 이민율이 뭐 5%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순수 이민이 뭐 대거 막 들어와가지고 그 본인들이야 솔직히 나이 들어서 좀 들어온 사람들이라고 하더라도 그 2세들이라든가 이 애들이 그 젊은 혈기의 그 애들이 과연 이 사회에 어떻게 행동할 건지 여러분 그건 그냥 불을 보듯 뻔한 거예요. 우리 사회가 어느 사회보다 더 차별이 더 심하지 않습니까? 이 혼란은 정말 어떻게 경찰력으로도 막을 수 없는 상황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대거 순수 이민만 문을 열어주게 되면은 그거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거를 가져온 것은 놀랍게도 어느 페이스북 친구가 자기가 지금 제가 글 올린 거에 대해서 댓글로 쓴 거를 앞에 지금 따온 게 앞부분에 있는 겁니다. 이 페이스북 친구가 어떤 친구냐면은 저를 적극 지지하는 분입니다. 저보다 나이도 한 4, 5년 위고요. 적극 지지하는 분인데도 아무 생각 없이 인구 감소를 받아들이고 이민을 좀 허용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저를 지지하시는 분이 이렇게 이민에 대한 생각이 너무 아니한 거예요. 지금 우리 사람들의 생각이. 그럼 저는 다른 얘기 할 필요 없죠. 제가 지금 억울한 죽음에 대해서 그냥 보통 외면하는 이 풍토 정말 나로서는 이게 말이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러면 인구 국가 문제가 이게 연결고리가 있는 거고 이민 문제를 한번 생각해보자. 인구 국가 문제를 생각을 해보자. 민족의 자멸이라는 게 너무나 지금 급격하게 민족의 자멸로 지금 가는 길이다. 이민 문을 확 열게 되면은 그러면은 저의 판단은 뭐냐면은 절대 이민 문을 열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민 문을 열면 안 되고 출산율 반등이 먼저라는 겁니다. 출산율 반등의 방법은 다른 모든 서구 나라가 40여 년 전에 사회 대전환을 했듯이 우리도
사회 대전을 하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자는 겁니다. 자,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이 같이 힘을 모아서 한번 해보자. 이건 가능하다. 그리고 이게 민족의 자멸을 막는 길이다. 그걸 제가 호소를 드리는 겁니다. 이 내용이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분씩 의견을 한번 제가 좀 들어보고 싶고, 제가 오늘 모임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귀하신 분들이 또 이렇게 귀한 시간을 내주셨는데, 제가 이런 거 그냥 뭐 우리 국가적인 이런 과제가 있으니까 이거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이 얘기만 하는 걸로 과연 우리가 힘이 모아질 거냐? 절대 지금 그게 불가능한 얘기인 거죠, 사실은. 그러면 이거를 정말 힘있게 추진할 수 있고 그거를 해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이 자리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그 가능성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한번 제가 부족하지만은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한번 제가 드릴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제가 그 가능성을 보고 그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어야 힘이 모아진다, 세력이 규합이 된다, 제가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족하지만은 제가 이 일을 나서는 입장에서, 그러면은 당신이 어떻게 그거를 할 수 있겠어? 한번 당신이 할 수 있다는 걸 한번 얘기 좀 해줘. 분명히 마음속으로 여기 참석하신 분들이 분명히 그런 생각이 있을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서 뭐 얘기를 않더라도 돌아가서 제가 그런 말씀을 못 드리면은 저 사람 말이 맞기는 맞지만 어떻게 저 사람하고 같이 저거를 할 수 있다는 거 내가 어떻게 믿겠냐. 제가 이 자리에서 한번 제가 막 그런 취지로 한번 제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오해 마시고, 제가 어쨌거나 저를 던져서 이 문제를 해보겠다 하는 입장이니까, 저가 사실은 제가 이제 이런 문제를 고민해서 드디어 이렇게, 이게 지금 무슨 벽돌책이라고 얘기하는 700여 편 책까지 지금 나오는 게 도대체 이게 이제 어떻게 됐어 이제 그렇게 됐느냐. 제가 제 인생에 우여곡절이었었으면은 제가 무슨 이런 책을 만들어낼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잖아, 제가. 저도 국회에서 차관복급이라는 자리까지 해서 뭐 이따가 퇴직하고 뭐 그냥 여생 그냥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그냥 편안하게 보낼 수도 있는데, 뭐 때문에 저렇게 고생을 사서 하면서 저렇게 책도 펴내고 도대체 그동안 살아온 인생 지금 퇴직 이후에 저기 책에도 제가 써놨습니다만은 그냥 이게 뭐 도대체 이게 보세요. 뭐 페이북 활동뿐만 아니라 뭐 그냥 신문 기고하고 1인 시위하고 뭐 책 발간, 이 책 말고도 또 발간하고 세미나에서 사생활 보호 관련 주제 발표를 또 2번이나 하고 2번의 세미나, 인터넷 신문에도 또 사생활 보호 관련 칼럼 2번 쓰고, 또 무슨 청와대 국민청원도 하고, 국회의장 뭐 무슨 문희상 의장, 김진표 의장, 지금 현재 김진표 의장 이런 사람들에게 진상규명, 제 사건 진상규명해달라고 막 요청하고, 지난 정권 퇴직 직전에 7일간 저는 무기한 단식 투쟁, 제가 거기서 쓰러지겠다, 그런 각오로 제가 단식을 시작한 거지, 그냥 뭐 며칠 하다 그만두겠다고 그렇게 단식을 시작한 게 아니거든요. 7일 하다 제가 그만둬서 정말 부끄럽다, 마음으로, 제 마음으로 그런 생각을 지금 갖고 있는데, 아무튼 그 단식 투쟁도 그렇게 또 하고, 또 2020년 11월 달에 저처럼 이제 한부모 가족, 제가 지금 한부모 가족이어서 이게 지금 심각한 문제인 건데, 그래서 한부모 가족들 몇 사람 모여서 한부모 가족 권익연대라는 단체도 창립을 해서 그렇게 한번 우리가 활동을 해보자, 이렇게 뭐 지난한 투쟁을 하고 등등 그러면서 이 책이 지금 사실은 좀 나온 건데, 뭐 때문에 그렇게 그런 힘든 인생을 사느냐. 어렵고 힘든 길 가지 말고 편하고 쉬운 길 가라. 그런 얘기를 대부분 사람들이 저한테 지금 했는데,
저는 그게 아니다. 이거는 정말 이건 그대로 넘어갈 수 없는 문제다. 그래서 지금 이제 지금까지 이 고군분투랄까 할까 그런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럼 저는 이제 제 개인사가 사실은 제가 현직에 있을 때 한 6년여간 저 모르게 그 모략이 되고 그러면서 제가 이제 거기에 따른 뭐 인격살인이라든가 이런 게 좀 자행이 되고 그게 제 아들에게 미친 영향이 너무 커서 이거는 제가 그냥 잊어버리고 넘어갈 수 없다. 그러면서 이 고군분투를 시작하게 된 거거든요. 그러면 제 인생이 제가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제가 인격살인 이런 마녀 사냥을 얘기하는 거지 그것 때문에 제가 무슨 인사상 불이익 보통 사람들이 또 제가 그러니까 저 현직 때 인사상 불이익을 많이 봐서 그것 때문에 좀 저러는 거 아니야? 인사상 불이익을 얘기하는 게 전혀 아니라는 거죠. 쟤는 아무런 개인사에 불행한 개인사일 뿐이지 제가 무슨 개인사에 문제가 있어서 그것 때문에 불이익을 받아야 될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저한테 무슨 인사상 불이익이 가해진 게 없어요. 다만 그냥 제가 무슨 승진을 하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소수의 몇 사람들이 제가 대충 생각이 한 10여 명들이 작당을 해서 나를 만약에 제가 진짜 개인사에 문제가 있으면 당연히 공식적인 조치를 요구를 했겠죠. 그 사람들도. 그거를 못하니까 저 모르게 그렇게 음해를 하고 기타 여러 가지 저에게 저를 막 생매장시키는 만행을 저질렀다. 이거를 제가 지금 지적을 하고 규탄을 하고 이거에 대해서 진상규명을 해달라. 이런 내용이라는 거죠. 그러면 제가 그러면 저는 억울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측면에서 그러면 저는 어떻게 개인사를 살아왔느냐. 제가 공적으로도 정말 모범적으로 살아왔지만은 사적으로도 진짜 제가 전처 애들 엄마하고 이혼하고 10여 년을 아들을 혼자 한부모 가족으로 키운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저는 현직에 있을 때 제가 아들을 이제 늦둥이 아들이 태어나서 제가 제 나이 44세 태어난 거예요. 정말 우리 세대 기준으로는 정말 늦게 태어난 애거든요. 그래서 정말 저는 이건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다 하면서 얼마나 그냥 제 손자처럼 제가 지금 키운 거예요. 뿐만 아니라 제가 현직에 있을 때 우리 아들이 묘하게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가 지금 사실은 제가 그 동영상여행이라든가 거기에 제가 또는 강연에도 얘기했고 책에도 강조한 내용이 2002년부터 초저출산으로 들어갔어요. 합계 출산이 1.3명이야. 그런데 우리 아들이 그 다음에 지금 태어난 거예요. 묘하게. 2003년에 지금 태어났어요. 2003년에. 그러니까 묘하게 그 시기에 지금 태어났고 저는 아들 태어나고 아들을 정말 애지중지 이제 돌보고 키우고 이렇게 했을 뿐만 아니라 직장에서도 지금은 이렇게 저출산 시대니까 애를 양육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래서 애들이랑 같이 직원들이 같이 하는 운동으로서 최적의 운동이 인라인 스케이트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인라인 스케이트를 2010년에 그 나이에 이 인라인 스케이트를 배워가지고 그래가지고 국방대학교 여기 우리 참석하신 동기분들이 여러분 계시는데 같이 배우고 그리고 직장에 이제 복귀해가지고 인라인 스케이트 모임을 제가 만들어서 동료 직원들 같이 모임 한 30여 명이 거기에 같이 회원으로 가입해서 제가 평일날도 예를 들면은 퇴근하고 같이 타자. 주말에 애들이랑 또 같이 타자. 그래서 제가 그런 취지로 자녀 양육이 중요하니까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제가 솔선수범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심지어 그래서 국제 인라인 스케이트 대회에 인천에서 개최하는 그 대회가 있습니다. 2번이나 우리 동료들, 가족들, 애들이랑 같이 참여해가지고 가고 겨울에는 이제 인라인 스케이트를 못하니까 또 동료 가족들, 애들이랑 같이 강원도에 하이원 이런 데 가서 스키 타러 애들이랑 같이 1박 2일 이렇게 제 비용 다 제가 부담하고
그 중에 이제 일부는 뭐 또 이제 그 직장에서 부담 대주는 것도 있는데 부족한 것들이 많이 가니까 부족한 가족들까지 다 같이 오니까 제가 그것도 부담하고 이런 식으로 제가 자녀 양육의 가치가 중요하니까 그것을 솔선수범해서 모범을 보인 그렇게 지금 제가 직장 생활을 해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을 그냥 이혼 편경을 악용해서 그 이혼 전력 가지고 이렇게 무슨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은 게 이게 도대체가 거꾸로 돼도 이게 거꾸로 해도 너무 거꾸로 된 거죠.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얘기다. 나는 당연히 진상 규명이 되고 당연히 오히려 공직께서 저처럼 자녀 양육 가치가 인정이 되고 존중이 되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여전히 저 같은 사람을 마녀 사냥하듯이 지금 현재 공직에서요. 이 문제 해결의 열쇠는 공직에서 오히려 설선수범해서 뭐 여성들이 애 키우는 거, 애 낳았으니까 네가 키워라? 지금 그런 시대가 아니다는 거죠. 오히려 서구는 어떠냐? 제가 미국 유학 경험을 말씀드리는데 왜 지금 서구의 퇴근 이후에 무슨 술자리 회식 문화가 없느냐면은 퇴근하고 그 아버지들이 제가 2020년부터 2년 동안 유학할 때 경험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퇴근하고 아버지들이 다 집에 가서 자녀를 돌보면서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우리 문화가 지금 여전히 만약에 그런 문화가 아니다? 이 저출산 문제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렇게 바꿔줘야 된답니다, 지금. 제 책에 그러면은 만약에 사회 대전환을 해서 지금 어떤 방법이 있느냐. 그것도 하나의 방법인 거죠, 지금. 공직에서 설선을 해줘야 된다. 공직에서 우리는 정책만 수립하고 애 낳는 것은 민간에서 하면 되지. 우리는 그런 거 우리가 신경 안 쓴다. 지금 심각한 저출산 문제의 원인 중에 가장 나는 중요한 부분이 그거다. 공직에서 오히려 설선해서 문화를 바꿔줘야 민간에서도 그러면은 애 양육하고 애 낳는 게 전부가 아니지 않습니까? 애를 키우는 게 더 중요한 건데 그렇게 바뀌어진다는 거죠. 예. 그래서 제 이제 그 공사생활에 관한 인식이 정말 이건 왜곡돼 있고 정말 이게 잘못돼 있다, 거꾸로 돼 있다. 이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책을 제가 지금 이제 펴내게 됐는데 5월 말에 책이 나왔어요. 근데 제가 뭐 페이북도 하고 원고를 정리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이 책이 과연 나올 수 있는가에 대한 확신을 못했어요. 근데 책이 나오고 어쨌거나 출판사나 교보문고에서 이렇게 인정도 해주고 책을 본 사람들이 내용 정말 이거는 여기 이제 참석하신 분도 한번 책을 보셨으면 한번 그런 평가를 좀 해주시길 바라는데 정말 중요한 내용 이거는 이 뜻을 살려야 된다 이렇게 저한테 힘을 실어주신 분 있고 그래서 제가 생각을 이거는 완전히 제가 이제 전화위복이 됐다. 책 나오기 전까지는 제 사건은 해결을 통해서 단계적으로 제 사건이 해결이 되면은 그걸 가지고 사생활의 자유를 헌법 가치니까 당연히 헌법을 지켜야 되는데 지금 안 지켜도 된다는 인식이 너무 지금 팽배한 이 사회에서 이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사법투쟁밖에 없다. 그래서 제 사건 해결을 한 것을 가지고 2단계 사법투쟁을 해서 국가의 직무유기 책임을 물어서 사생활의 자유를 실현하겠다. 이렇게 좀 생각을 했어요. 책도 사실 그렇게 쓴 거예요. 그런데 책이 나온 다음에 생각이 바뀐 거죠. 이거는 지금 인구 급감으로 나라가 망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이렇게 지금 몇 년씩 제가 이거 수사가 들어가고 제 사건 재판 진행도 몇 년씩 걸리고 언제 그 다음에 또 2단계 사법투쟁으로 해서 나라가 망하고 있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다. 내년 총선도 있으니까 바로 이 문제를 이슈화해서 한번 싸워보는 방법으로 한번 해결 방법을 한번 좀 찾아보자. 이렇게 지금 생각을 좀 바꾼 겁니다. 그러니까 이 책이 완전히 전화위복이 됐고 저는
그냥 사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승리라는 것은 영광 속에 있는 게 아니라 고난 속에 있다. 예수가 죽음으로써 부활한 거지 않습니까? 죽어야 부활이 되는 거죠. 저는 이 고난 속에 저는 이미 승리를 했다. 저는 생각을 하는 거고, 다만 제가 주변 분들한테 이 얘기를 하고, 저는 책까지 냈으니까 이제 이 정도로 그냥 뭐 이거 실현하고 이런 것은 뭐 다른 사람이 해도 되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얘기를 할 때 아니라고, 책을 냈으면은 그걸 또 실현하는 것까지 한번 하는 게 좀 필요하다. 저한테 이제 그런 격려 말씀 주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제가 한번 그러면은 이걸 가지고 한번 세력을 규합해서 한번 해보자, 이런 마음을 제가 지금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책 낸 것까지는 알겠다. 근데 그것만 가지고 어떻게 그걸 제대로 취재할 수 있는 게 뭐 그게 무슨 어떻게 인정을 해줄 수가 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되는데, 제가 국회 사무처 이제 30년 정도를 제가 이제 근무를 했고요. 제가 국회 사무처에서 이미 현직에서도 입법의 현장, 그 다음에 교육 분야 검토 보고서, 이런 검토 보고서를 제가 수석 전문위원 명의로 해서 검토 보고서가 한 1000여 건 제가 작성했는데, 그 중에 한 60여 건을 모아서 우수 검토서 모아서 이렇게 지금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책들이 전례가 없는 책들입니다, 이게. 그리고 여전히 그때나 지금이나 인정받는 그런 책들도 발간했고, 제가 현직에 있을 때 제가 무슨 사내 정치는 안 했지만은 법제연구회란, 국회 법제연구회라는 단체를 만들어서 거기도 회원이 한 20-30명. 그래서 뭐 많게는 매달 뭐 한두 번씩 하기도 하고, 또 여기 뭐 같이 활동했던 분도 이제 좀 같이 참석하셨는데, 또 뭐 최소한 한 달에 한 번 뭐 이렇게 한두 달에 한 번 또 이렇게 그런 식으로 해서 그 활동 실적을 책으로 낸 것도 한 9권 정도가 됩니다. 그 정도로 누구보다도 업무를 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일을 했고, 그렇게 또 인정을 받고, 이제 제가 지금 이제 제 실력으로서 여러분에게 이제 하나 이제 보여드리고 싶은 게, 제가 이제 퇴직하고 현직에 있을 때만 가지고 뭐 전부 얘기할 수 없는 거잖아요. 퇴직하고 그러면 과연 당신이 뭔가 좀 보여줄 수 있는 거 좀 있다면 한번 제가 좀 얘기를 말씀드리는 게 좋겠다 싶어서, 제가 제 사건 관련해서, 제 사건은요, 이게 무슨 증거가 없거나 무슨 뭐 제가 또 문제가 있거나 해서 해결이 안 되는 게 전혀 아니고, 다만 그냥 수사기관이 자의적으로 수사를 안 하고 있을 뿐인 거예요. 그런데 제가 지금 제 사건과 관련해서 놀랍게 제 사건은 당연히 해결되게 돼 있는 사건이 지금 증거가 있기 때문에, 근데 증거를 제가 확보한 걸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선 제 순위 2017년 7월에 고의적 인사평가를 국회 사무처에 했었는데, 그 순위를 완전히 조작을 해서 전체적으로 물론 조작이 됐어요. 근데 제 순위를 꼴등으로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게 현직에 있을 때부터 의혹이 있어가지고, 그거를 좀 퇴직한 다음에 2021년에 정보공개 청구를 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게 이 인사평가 그 순위표인데, 순위표를 이게 인사평가에 관한 거는 뭐 아무튼 대비로 당연히 어느 기관이나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달라고 해서 줘야 될 의무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냥 재량사항 정도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걸 받았지 않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놀라운 겁니다. 그러면은 뭐 그거야 뭐 그렇게 사무처에서 준 건데 뭐 당신이 무슨 실력하고 무슨 관련 있어? 그렇게 생각하시는 걸 그냥 넘어갑시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제가 고소 고발을 했는데, 작년에 나는 정권이 바뀌면서 이거는 수사가 제대로 된다고 보고 이제 고발을 했어요. 고발인데 경찰이 회계학의 실시 계획, 기한문이라고 하는 것을 핑계로 대면서 기한문대로 그렇게 평가했습니다 하면서 덮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제가 다시 이제 어떤 법적 조치를 했냐면은, 법원을 상대로 그 다음에 제가 국회 사무처 상대로 또 이제 그거에 대해서 기한문 정보공개 청구를 했어요. 그러니까 국회 사무처도 못 주겠다 거부를 한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법원을 상대로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어요. 이 취소 소송을 어떻게 제기했냐? 제가 완전히 혼자 소장을 제가 혼자 제 능력으로 작성을 해서 그 능력으로 제가 최근에 제가 원하는 대로 기한물을 입수했어요. 정보 이 법원이 주라고 결정을 한 겁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제가 무슨 변호사라든가 그런 분야에 대한 무슨 그런 거에 대한 아무런 경험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제가 한번 궁금하신 분, 이게 애초에 법원에서는 심지어 이게 조정으로 결정이 됐는데, 조정으로 결정이 될 때에 심지어 처음에 조정 공고를 법원에서 어떻게 했냐면은 익명 처리만 하고 기한문 전체를 다 줘라 이렇게까지 됐습니다. 완전히 제가 완성한 그런 결과로 조정 공고를 했는데 국회 사무처가 뭐라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유를 제기했냐면은 평가 방법에 관한 것은 본인이 이제 원고가 요구하는 사항이고 그래서 줄 수 있지만은 무슨 거기에 평가위원들 구성이라든가 이런 거는 우리가 좀 주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지금 이유를 제기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사실 그거 나 다 달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제가 그냥 양보를 한 거죠, 제가. 그러면은 평가위원 구성 이런 건 제가 안 봐도 되니까 평가 방법에 관한, 왜냐하면은 경찰이 결정적으로 평가 방법이 그렇게 돼 있다고 그래가지고 덮어버린 거니까 평가 방법만 제가 받겠습니다 해가지고 그래서 받은 거라니까요. 이 모든 진행 상황을 보세요. 소장을 제가 완벽하게 변호사도 인정할 정도로 완벽한 소장을 제가 정보공개 청구 거부 소송 취소 소송 소장을 작성을 했고 그걸 가지고 사실상 완성을 한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경찰의 기한문이 좀 국회 사무처가 준 기한문도 지금 제가 보겠다. 왜냐하면은 국회 사무처가 가지고 있는 원본하고 그게 같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왜냐하면은 경찰에 내가 그 고발 조치를 할 때 당신들이 수사 결과를 그렇게 내려면 안 된다. 아니 국회 사무처 원본하고 같은 건지를 동일성을 진본성을 확인한 다음에 나한테 그런 식으로 평가하도록 돼 있어서 그거는 평가가 문제가 없습니다. 이렇게 취급하는 건 내가 받아들이겠지만은 그게 아니고 그게 진본인지 가짜인지 뭐 그것마저도 조작된 건지 경찰의 관계 그게 확인 안 된 상태로 그건 나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데 그냥 그거를 묵살하고 지금 그렇게 처리했거든요. 영등포 경찰서를 상대로 그러면 그것도 내가 보겠다 해가지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그것도 거의 다 내가 지금 볼 수 있는 걸로 이달 말에 법원에서 진행이 그렇게 되고 있어요 지금. 이달 말쯤에 아마 최종 결정이 날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실력이 없으면은 현직에 있을 때뿐만 아니라 심지어 이런 상황, 이 어려운 상황을 다 제가 극복하고 제가 이겨내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제가 이거는 가능하다. 제가 이제 나서야 그래도 제가 나서야 되는 이유, 당신 실력 있는 것까지 내가 알겠다. 그러나 꼭 당신이 나서야 되는 이유가 좀 궁금하다. 이런 생각이 좀 추가로 들 수가 있을 거예요. 지금 이제 기득권자들이 지금 이 탐욕의 바벨탑, 지금 정치권이 여기에 균열, 선명한 전선을 지금 그어줘야 됩니다. 자, 어느 누가 이 문제를 자기 문제라고 생각하고 이 사생활의 대전환을 소신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그 방향을 관찰할 사람이 누구냐. 그리고 제 사건은 자 여기 계신 분들이 진짜 저를 믿고 밀어만 주시면은 당연히 해결되겠어요. 모든 증거가 다 있고, 자 제가 무슨 문제가 있다면은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도대체 국회 사무처가 어떻게 저한테 인사평가 순위표를 제공을 하며 법원에서 왜 기한문을 저한테 주라고 결정을 하며 책이 무슨 2권이나 계속 상업출판으로 발간돼서 판매가 되며 거의 모든 사람이 저한테 다 우울하도 인정하고 있지. 제가 지금 뭐 국민청원을 비롯해서 페북에 많은 사람들이 동의해주고 응원해주고 이런 일이 진행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지금. 당연히 이 사건은 그러면은 해결이 돼야 되는데도 다만
저 사람 혼자 고군분투하고 있으니까 저는 사람은 무시해도 돼 이겁니다 지금. 그런데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전혀 자의적인 수사기관이 잘못하고 있는 거죠. 당연히 수사를 해야 될 거를. 그런데 만약에 저희가 이제는 우리의 국가적인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한번 지금 힘을 모아보자 나서면은 그러면은 이제 모든 상황이 이제 달라진다. 이거는 반드시 해결이 된다. 해결이 될 때, 자, 이 재사건 해결과 관련된 부분을 제가 말씀드린 건 재사건 해결은요, 저와 저희 정치 세력이 오히려 홍보수단이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제 책에서도 누누이 강조했다시피 재사건 해결은 오히려 이 사생활, 우리 사회 대전환의 어떻게 보면 전환점이고 기폭제가 되고 재사건 해결되면 바로 사회가 대전환이 된다. 이렇게 볼 수도 있다고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저는 제 인생을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거는 제 인생은 운명이다. DJ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97년에 대통령 당선되기 전까지는 우리나라에 억울하게 빨갱이로 낙인 찍어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DJ가 대통령 당선된 이후에 그게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나는 솔직히 이런 거에 대한 생각도 나는 과거에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지금 이 제 사건 가지고 제가 고군분투하면서 얼마 전에야 그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은 DJ 당선 이후에 빨갱이란 말이 없어진 이유가 DJ 당선 때문에 없어진 겁니다. 그러면서 무슨 말이 대신 생겼느냐? 종북이란 말이 생긴 거죠. 저는 종북이란 말이 왜 빨갱이란 말이 없어지고 대신 종북이란 말이 나왔나? 과거에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만큼 그러면 DJ가 대통령에서 큰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여를 하고 이게 전부가 아니고 이 사상적으로 사람을 옥죄고 죽음으로까지 몰아가던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큰 기여를 했다는 거죠. 뭐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너무 이제 길어져 가지고 제가 이제 이런 정도로 마치고 한번 돌아가면서 한번 좀 의견을 한번 좀 우리 이 이민이냐 아니면 사회 대전환이냐 이게 지금 인구 급감 문제에 대한 해결 방법 우리가 지금 찾아야 되는데 그에 대한 우리가 고민을 같이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상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그 정 차관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 가지 느끼는 바가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글로벌 세계 인구는 85억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인구는 최정점을 찍어가지고 감소 추세로 예측되고 있는데 한편으로 생각을 해보면 정 차관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나라의 그 심각한 자살에 대해서 모두 다 함께 국가적인 그 새로운 대안이 제시되어야 되는데 이거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민관리청만으로는 해결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인구 증강을 위해서는 자살을 줄이고 거기서 내공을 길러서 반전의 새로운 해법이 모색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앞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정 차관님 모시고 많은 그 해법 모색의 토론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그래서 예, 안녕하세요. 저는 임석기라고 하는데요. 우리 정재령 수석님하고 오랫동안 국회에서 이제 그 법제연구회 이제 국회 우리 신목도 동호회 비슷한 우리 연구단체인데 같이 아까 20-30명 많을 때 이렇게 이제 활동하고 있는데 그동안 쭉 이렇게 우리 정 수석님이 그 업무라든지 제가 뭐 나중에 이렇게 지금 불행했던 거는 세부적으로 잘 모릅니다. 저도 뭐 사생활이 있는 측면도 있으니까
근데 전체적으로 하여튼 업무에 그 열중하시고 어떤 다른 분들보다도 사실상 그 아까 뭐 검토보고라든지 뭐 수석위원 그 전에 이제 심의관 뭐 전문위원 다 거치셨지만은 이런 그 역할을 하시면서 우리 그 각종 법안에 대해 가지고 사실 이제 국민만 바라보고 또 국회의원들하고 많이 이렇게 접촉도 하고 해가지고 우리 그 생활에 밀접한 그런 법안들을 많이 이렇게 검토도 하고 또 장단점이 되어가지고 그런 그 의견을 많이 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 책 그 몇 건째 나오셨는데 출간을 했는데 옆에서 많이 보고 지금 뭐 지금 최근에 나온 5월달에 나온 마녀사냥 이 책도 제가 뭐 다는 못 읽고 한 반, 3분의 2을 그 반 정도 읽었는데 또 느낀 점은 이제 아까 뭐 우리 말씀하셨지만은 이 개인의 어떤 불행한 그런 생활의 어떤 여러 가지 그 잘못된 시스템 또 뭐 본인이 이제 그 말씀하셨지만은 모르겠습니다. 저도 뭐 아주 사법 그 결정을 최종적으로 나온 거 봐야 알겠지만은 어떤 간에 어떤 이제 법적으로나 또 이 생활의 어떤 불합리하고 또 비상식적인 이런 일들이 많이 되니까 얼마나 불행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6년 됐다는데 다시 이걸 이제 승화시켜가지고 개인의 일이 아니고 이 국가 전체의 자살률이라든지 또 젊은 세대들이 그 책을 보니까 사랑이라든지 결혼도 없이 젊은이들이 어떤 늙어가는 이런 또 불행한 우리의 세대 아닙니까? 그래서 뭐 그런 이제 뭐 내용도 제가 보기에는 뭐 이제 60대 이상이 뭐 그런 그 어떤 남녀간의 관계라든지 이런 게 더 많다는데 그거는 좀 뭐 사실 데이터가 없어가지고 잘 모르겠지만 저는 뭐 어떤 간에 그런 이제 예를 들었는데 20대들은 결혼도 안 하고 사랑도 못 하는 이런 거 불행한 세대에 살고 또 기득각과 뭐 이제 뭐 기득권 세대라든지 뭐 이런 표현을 썼는데 그런 분들은 어떤 권력이라든지 또 금전이라든지 이런 거 기득권자의 어떤 그런 지위를 더 이제 우리가 상식적으로 용납이 안 되는 그런 데까지 이제 확대해 간다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좀 본인의 어떤 불행했던 그런 경험을 우리 국가적으로 좀 승화시켜 가지고 좀 다른 제도에 보완시키고 또 많은 젊은이들이 행복한 삶을 살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나온 책 같아요. 제 보기에는. 네. 저도 뭐 대학에서 강의를 이제 정식 교수는 아닙니다만 이제 겸임 교수로 강의를 하고 있지만은 이 젊은 세대들이 우리 저출산이라든지 이런 사회 우리 병리 현상을 어떻게 보면 내가 좀 물어봤어요. 근데 뭐 세부적으로 제가 이제 뭐 이거 얘기하기는 뭐하고 전반적인 게 결혼을 하고 가정을 갖고 또 이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우리 세대들이 이런 걸 했을 때 개인의 어떤 인생이 혼자 사는 것보다 더 불행하다 이런 결론을 해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조금 추상적인 얘기지만은 어떤 간에 이제 최근에 우리가 이제 묻지마 범죄도 우리가 보고 있지만은 이런 것들이 다 어떤 그 사회에 대한 불만이 극단적으로 표출된 거고 또 학생들도 뭐 이제 뭐 20대 초반이죠. 강의 듣는 또 물론 뭐 이제 부모가 저출산 한 자녀 두 자녀 이런 그 대부분의 가정이 그러니까 애지중지 키운 것도 있어가지고 이기적으로 그런 것도 맞아요. 세상이 더 바뀐 것도 있고. 그래서 옛날보다는 참 어려운 시기에보다는 지금은 살만하고 됐다 해가지고 제가 너무 얘기 오래 하는데 어떤 간에 그동안에 많은 사회 변화가 있었고 젊은 팀들이 한편으로는 아까 우리 정수님 말씀하셨지만은 세상이 바뀐 걸 지금 모르고 우리는 자꾸 이제 저출산을 내지 자살 같은 경우를 개인의 어떤 잘못으로 의지력이 약한 걸로 한다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 그게 이제 앞으로의 과제 같습니다. 이 국가 어떤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이 또 지지층에서 또 정치권은 물론이고 이 사회적으로 있는 분들이 다 바람직한 방향으로 초점은 물론 저출산도 문제지만 젊은 세대들이 이 사회에 대해 아주 불만 지금 최근에 뭐 묻지마 문제도 연결됩니다만은 행복에 살 수 있고 또 사랑을 마음대로 하고 또 이제 사생활 보호로 말씀하셨는데 저도 이제 자꾸 얘기하지만 죄송합니다만은 저출산 특별법을 20년 됐죠. 김영호 의장실에 제가 법제시 있을 때 이제 특별 만났는데 그때 이제 유럽의 제일 저출산 국가가 프랑스였는데 지금은 이제 그 당시에 2.0이 조금 떨어졌습니다만 1.8 정도이죠. 프랑스가 대표적인 이제 저출산 극복한 국가로 유럽에서 세계적으로 이제 모범 사례라 그러는데
근데 잘 아시다시피 17세 이제 이민자 자녀겠죠. 그 이세가 이제 경찰관이 송년받아 죽어가지고 어떤 그 사회 큰 이제 국가적인 사건으로 이제 비화된 거 있는데 아까 뭐 이민 얘기도 했는데 너무 많은 얘기를 이제 한꺼번에 하니까 제가 뭐 제가 한데 어떤 간에 결론은 제가 말씀드리면은 그 여기 오신 많은 선생님들이 각자 자기 분야의 전문성을 가지고 근데 이제 더 확대해 가지고 어떤 나라의 어떤 희망적이고 젊은 세대들한테 또 용기와 또 새로운 비전을 주는 이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그 개인적으로 우리 정재룡 국회에 계셨다고 하는데 그 깊은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아까 어떤 분 말씀대로 저도 아직 책은 안 읽어봤습니다. 저는 평생 운동만 하고 살았기 때문에 다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오늘 그 얘기 짧게 들었지만 이게 개인적으로 싸우는 일이 굉장히 힘들게 느껴집니다. 뭐 제가 힘이 될 수 있다면 모르겠지만 글쎄요. 이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정부의 노크를 해야 될 문제인데 우리 정재룡 아까 저 국회 사무처 잘 모르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저보다 몇 살 아래니까 아우님이라고 하는 것뿐인데 힘 닿는 대로 나라의 존폐의 그 기로에 서 있는 이 시점에서 정말 좋은 또 본인이 생각하는 것이 국가의 큰 보탬이 될 수 있는 좋은 길을 열어가는 장이 만들어지면 나도 한 표 같이 던지고 싶다는 생각입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저도 그 공직이라면 공직에서 근무하다가 퇴직을 한 지가 한 몇 년 됐습니다. 됐는데 우리 정수영님 현직에 있을 때 같이 식사도 좀 하고 했던 그 기억이 나는데 모처럼 저도 이제 페이북 친구로는 돼 있지만은 댓글을 달고 그 정도 수준은 안 되고요. 그 3,500명 중에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쭉 내용을 읽어보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내용들을 전반적으로 또 개인적인 그 어떤 그 공직생활 하시면서 말년에 어려움 겪으셨던 거 이런 것들이 다 그 나름대로는 다 돼 있으시고 또 아까 말씀하셨던 거 있지만은 뭐 그런 내용보다는 지금 하시는 내용이 뭐 인구 뭐 정책이면 정책이고 우리나라가 이제 저출산 문제가 그 국가가 전망하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정말 암울한 시대가 바로 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관련해서 사회의 그 아주 어려운 그 생명하고 관련된 부분이 얼마나 그 영향을 미칠지 제가 뭐 자살률이 세계가 높다고 해서 인구 정책이 감소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지에 대한 거는 제가 뭐 이렇게 문헌을 보지는 못했지만은 사회 현상으로 봤을 때는 그런 게 전반적으로 보면은 인구 정책하고 관련이 없을 수가 없죠. 물리적으로는 아무리 적은 소수의 자살률이라고 해도 그거는 인구의 감소 요인이기도 하지만은 그것보다는 분위기라든지 사회 그런 부분들이 큰 틀에서는 자살률이 엄청난 영향을 미치리라고 분명히 보여집니다. 특히 젊은 층들은 더 그렇다고 보여지는데요. 이제 저는 뭐 그런 부분들을 지금 아까 쭉 말씀하시면서 같이 어떤 뭐 파워를 형성해 가면서 사회 운동 개념인지는 제가 모르겠지만은 어떤 활동을 하시려고 하는 건지 이런 궁금한 것이 있어서 좀 여쭤보고 싶고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사회 그 서구와 같은 대변혁을 통해서 뭔가 인구 그 어떤 그거를 반전시킬 수 있는 그런 운동이 사회 운동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 건지 좀 그런 것이 더 궁금해요. 사실 대충은 제 나름대로 추정이 되는데 그게 사실 그게 일지 아닐지 몰라서 여기서 그 자리에 말씀을 드리기는 뭐하고 그래서 우리 선생님한테 그런 궁금한 거 저는 뭐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하여튼 굉장히 뭐 하시는데 그 대작을 이렇게 어떤 데 보니까 벽돌책이라고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근데 하시는 거 저 경의를 드리고요. 하여튼 축하드립니다. 네.